안녕하세요. 성남시 의료원 진료과별 소개 영상 사회를 맡은 저는 가정학과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신혜 선생님을 모시고 소아의 편두통에 대해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인들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우리 이제 어린애들도 학업 스트레스다, 뭐 공부다, 뭐 요즘 코로나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두통이 이렇게 호발하나요? 네, 두통은 소아 및 청소년기에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15살까지 소아의 75% 정도가 심한 두통을 경험하고 반복적인 두통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두통도 5세에서 15세 소아 중 10% 정도 해당하고 15세 이상의 청소년에서는 28% 이상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학생에서는 한 30% 정도가 반복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고 있고 여학생에서 조금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애들도 만성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주 많죠.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무슨 머리가 아픈가 이렇게 맞아요. 이 질환을 질환으로 보지 않고 증상으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의하지 않은 이를테면 암이나 혈관 질환 아니면 뇌염, 뇌수막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하지 않은 두통을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입니다. 그런데 편두통은 반복적인 두통도 굉장히 힘들지만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지장을 줄 정도로의 두통의 강도가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을 편두통으로 생각하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편두통은 증상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물론 그 두통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는 중등도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등도라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역 또는 구토, 증상이 동반되거나 빛이나 소리, 냄새에 민감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하위 분류에 따라서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구토가 반복된다든지 복통이 반복된다든지 이런 광범위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편두통이 진단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요. 그건 혹시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보호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이제 그것을 어떤 상황이랑 연결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학원을 가기 싫다거나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래서 이런 정황이랑 자주 연결을 지어서 오늘만 머리가 아플 것이다 또는 지금 감기가 있어서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그 과거에 아이의 병력이 자주 장염이 있었어요. 얘가 자꾸 토했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 갔더니 장염이라 그랬어요. 그럼 초음파에선 큰 이상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는 머리가 아픈데 그냥 머리가 아픈데 또 아프다 그러면서 할 건 다 해요. 잘 놀아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또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또 어지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다양하고도 복잡한 증상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어떤 1차성 두통, 뭐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과거의 병력을 물어보고 아이의 증상을 물어보고 그래서 진단 기준이 맞는지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아애가 편두통 환자인데
지금 당장 너무 아파한다. 진짜 너무 아파한다 하면 혹시 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처나 또는 뭐 혹시 뭐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른들이 머리 아플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스타미노펜, 뭐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권장 용량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제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럽 해열제, 시럽 해열 진통제를 가정에서 상비하시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약병에 표기되어 있는 그 용량을 먹게 되면 사실 매우 적은 용량을 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만큼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권장 용량이 써 있기 때문에 아이의 체중에 맞게 올바른 용량을 복용을 해야 되고 그게 사실 기대하시는 생각하셨던 용량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두통이 발생했을 때 빨리 복용을 하지 못하면 뒤늦게 먹었는데도 또 적은 용량을 먹게 된다면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다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할 때 빠르게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는 급성기 치료를 빨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진통제가 항생제도 아닌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또 어떻게 그분들 생각을 바꿔드려야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이겨내야 얘가 다음에 통증이 왔을 때 스스로 이겨낼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은 정작 못 참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 못 참겠으면 그래서 극도의 통증으로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그렇지만은 진통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에서는 오히려 빨리빨리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복용을 하게 되면 진통제 과용 두통이라는 새로운 진단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월에 15일 이상은 복용하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증상이 빈번해지기 전에 예방적인 생활 습관을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편두통 환자에게 생활습관 정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소아청소년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 중년 선생님이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리고 두통 치료의 핵심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수면 습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밤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자기만의 취미생활 이를테면 컴퓨터 오락 같은 거를 하느라 수면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루는 많이 잤다, 하루는 적게 잤다가 일찍 잤다, 아주 밤을 샌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자더라도 청소년기에는 이제 6시간 이상은 꼭 자도록 권장은 8에서 9시간 이상입니다. 자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충분한 수면을 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잔소리가 아침을 꼭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밥과 반찬, 국 이렇게 정찬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고루 갖춰진 식사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얼에 우유, 계란, 치즈 이런 조합도 괜찮고요. 샌드위치에 우유. 그래서 가정마다 상황에 맞춰서 아침을 꼭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중요한 습관이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애는 물 많이 먹어요. 근데 다시 자세히 물어보면 자주 먹는 거지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한 모금을 하루에 10번 먹는다든지 다 모아봤자 200cc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 기준으로 하루 2리터 정도를 먹으려 그러면 사실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먹도록 안내를 드리고, 이 물에는 주스나 요구르트, 탄산음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물을 다 먹었을 때 간식의 개념으로 복용하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을 것을 세 번째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밖에도 운동하기, 햇빛 피하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이 예방치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급성기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예방치료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주 1회 이상의 편두통 발작이 오거나 월 1회라도 학교에서 조퇴나 또는 결석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두통이 오면 예방치료를 늦지 않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 적절한 약제를 결정해서 복용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아이의 생활습관, 급성기 진통제 복용 이런 것들은 원칙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방치료는 지금 당장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오늘의 두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그 두통을 최소한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아주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체질 개선 같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을 꾸준히 먹을 것, 오늘 당장 머리가 아프면은 급성기에 먹어야 되는 안내드린 약을 빨리 복용할 것, 이런 약속들을 잘 하고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보면서 환자를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아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는 질병이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진단과 관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